제가 한 2년 전에 나재건 회장님과 오일원 회장님으로부터 삼가죽음연구소의 소장직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 망설인 것은 그때가 제가 바로 대학에서 정년을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뭘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정말 깊은 어떤 사색을 한 사람만이 이걸 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다가 소장직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30여 년, 정확히 32년 전에 탄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삶과 죽음, 삶과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격월 또 분기별로 이렇게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들을 다 읽는 것이 저한테 일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낱말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당에서 상가 중과 관련된 책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그 책들을 읽어보자 해서 1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제 조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돼서 오늘 삶과 죽음의 생각하는 회의 32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삶과 죽음이라는 소식지를 읽으면서 창간호가 91년 6월에 발간됐습니다. 거기에 김홍나 회장님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처음 읽고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한 세기 동안 한국사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과연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잘 정리됐을까 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도 우리와 함께 있어 왔다. 생을 받은 모든 실존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실제이다.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이고 놀랐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그 후에 2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모든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글 안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게 어떤 지식으로만 어떤 레토릭적으로 수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의 실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저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인간의 존재와 실존과 실제가 있는데 짧게나마 철학사를 공부하게 보면은 사실 모든 철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주제를 놓고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인간 존재, being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신체적, 정신적,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확대돼서 영적인 문제.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이 부분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이라고 할 때는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원천적인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존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그 인간이 자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존은 자아죠. 이것은 자기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굉장히 높은 가치가 나오면서 또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이 같은 실존의 문제인데 여기서 굉장히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김홍라 회장님이 쓰신 책 중에서 하나님의 이끌리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바로 김홍라 명예이사장님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인간은 유한하고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내 생은 신에게 이끌려 하나님께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고백은 실제 리얼리티죠.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사건인데 1944년 도시자대학에 유학 중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보셨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유학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일본에 있는 학생들조차 군수 공장에 이렇게 동원해서 거기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 폭격기에서 폭격을 받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이 그 한국의 서울을 이제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죽지만은 내 아들 둘을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서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서 어떤 이런 사건이 또 생겨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되기 1년 전 남편 라이젠 박사님께서 일본에서 병을 고치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거기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네 번의 죽음의 사건이 이거는 리얼리티죠.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티라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거, 자기 밖에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환경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일어난 이런 사건, 역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르케고르가 22살 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내 마음에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알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피와 살이 되어야 된다. 문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내게 진리인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도 있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 실존주의자 중에서 저희가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경우는 좀 무신론 실존주의자고, 좀 케이르케고르는 좀 신에 대한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착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 암에 대한 의미의 사실보다는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면화, 우리가 삶을 생각한다고 하는 고민에 대한 갈구,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갈구가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김홍나 명예이사장님이 쓰신 글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아마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장집이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한 세기 동안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런 삶을 자기 생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삶의 죽음의 의미를 사색하고 탐구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죽음을 회피한다든지 공포심 이것을 부식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함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후에 탄생을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필요한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많은 조사된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고 하는 연구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존엄성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간 생명의 연장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인간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죽음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잠깐 우리 윤덕경 박사님께서 제가 처음 읽어본 책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책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이 1965년도에 시카고 신학대 학생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호스피스 그러니까 죽어가는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의사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죽어가는 사람은 의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엄중한 순간에 당신이 와서 인터뷰를 하겠느냐 해서 아무도 의사들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또 환자도 일부는 원치도 않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시도하던 그때 한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한 인간의 존재로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500여 명의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4명의 신학생에서 시작한 그 수업은 오랜 동안 계속되고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됐고 드디어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 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책은 세계 100대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될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어떤 도전을 준 책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전에도 이미 뭐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우리 사회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는 시한부 환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환자들이 평화롭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소망과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어떤 변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죽음 교육을 실시하는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죽음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죽음과 삶에 대한 주권을 갖고 삶의 가치와 목표 아래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 교육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이제 알폰소 디켄 박사를 초청해서 일본의 생과사를 생각하는 회에 그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 사회에 죽음 교육이라는 거.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그때 애도 상담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폰소 디켄 박사도 역시 죽음의 5단계, 엘리자베스 큘러-로스 박사가 말한 죽음의 5단계를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홍라 박사님은 이런 죽음 교육이 이제 공교육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독일의 죽음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축사를 해주신 김인자 교수님, 김동교 교수님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될까? 어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죽음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죽음 교육은 누가 전공자인가 봤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전공자입니다. 죽음은 자기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고민이고 하기 때문에 뭐 누가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공적으로 보니까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쓴 글을 보게 되면 신학, 종교학, 철학, 의학, 심리학, 문학, 법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글을 썼고 멀티디스플리니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철학자, 심리학자, 의료인들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교육은 이제 다 학제적인. 미국의 에이덱이라고 하는 미국 죽음교육 상담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학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표준화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종, 주거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 또 죽은 사람에 대한 상실, 애도, 거기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죽음, 그다음에 죽음 교육 이런 6개의 범주를 만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냐 하는 것들은 이제 문화사회학, 종교, 각 전문성, 역사적인 시대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죽음 교육의 처음에 선구자들은 의학, 간호학, 심리학, 상담학, 인류학, 사회학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이 성직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당복지재단은 이러한 죽음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이미 소개받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그 학자들,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일 많이 어떤 분들의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나 봤더니 제일 많았던 분야가 신학과 의학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학은 아무래도 김홍남 명예이사장님께서 장로님이시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접근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도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많이 죽음에 대한 많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불교와 유학의 시각에서도 강연도 해주고 글을 써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의식, 체험, 예술, 문화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들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동안 32년 동안
삶과 죽음, 사랑과 죽음에 나와 있는 원고들, 강연 자료들의 제목들을 쓴 겁니다. 종교적 접근, 사생관에 대해서는 이게 사후의 삶에 대하여 영적 코이노니아, 이게 다 제목입니다. 이 제목들이 전부 다 이 제목으로 글을 쓰시고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철학적 접근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죽음의 철학, 이런 것으로 강연과 교육을 해 주셨고요. 또 의료적인 접근도 해 주셨습니다. 호스피스 보살핌과 기본정신, 그 다음에 정신과 인성애를 보는 죽음의 문제, 이렇게 쭉 해주셨고요. 심리학적으로 칼 융 심리학적인 생사관서부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문학적, 법적, 인간의 이제 존엄성, 대상별로 어린애와 노인의 죽음, 우리 생활문화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종교적, 의학적, 다학제적 이해. 근데 반드시 여기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삶과의 관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래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체 글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 가운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마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뭐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통점, 죽음 교육을 하거나 죽음을 얘기했을 때 어느 학문 분야든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해에 대해서는 다 같았습니다. 차이점은 사후의 삶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도 이성적인 접근과 영성을 가진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인간과 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는 요 점은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 문고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예일 대학의 셜리 케이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교육의 아주 베스트 셀러 책이면서도 예일 대학에서 꼽는 10대 명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이자 쭉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영혼에 쭉 얘기를 하고 이게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허구라고 생각한다. 영혼이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영생이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존 모건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영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가 완전하게 인간의 상황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죽음과 상실을 대면할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사에 주는 죽음의 문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바라보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생태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보니까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죽음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 이것은 아주 작은 또 개인의 생활서부터 좀 더 넓은 차원, 더 넓은 차원, 사회 환경과 법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죽음 현상,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다 모든 죽음이 소중하고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되지만 큰 관계가 있는 것, 고독서와 무용거사 문제,
정의는 저에게 있는 거나 보도록. 문제는 이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죠. 한국 사회에서요. 이 고독사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 뭐 고독사에 대한 법과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자살의 문제, 자살도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죠.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되게 선진국이 되면 자살과 저출산이 올라가다가 이제 정체가 되고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뭐 저출산도 선진국이 올라가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산율이 좀 이제 2명에 가까워지고 미국도 1.6명인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소득의 3만 불 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저출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사회학자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한국 사회 분석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자료입니다. OECD 자료에 우리나라의 자살은 굉장히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노인 자살이 굉장히 높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생계형 자살 나와 있죠. 이제 자살의 원인에 보니까 뭐 그냥 통계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소득 불평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에 영향을 미치더라.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23.4%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죽음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위양서라고 하는 거. 인간의 죽음을 내가 좀 건강하고 생각이 있을 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인간의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 존엄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맺는 글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는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죽음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실존의 확인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실제의 사건이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다. 현대사의 치열한 시장 경제 속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의 길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현실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회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 준비 교육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며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교육이다. 죽음 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살, 고독사, 부적절한 의료행위, 빈곤 등 죽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올바른 죽음 인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 법,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바람직한 죽음 문화가 필요하다. 김옥나 개인의 죽음을 공론에 붙이려는 내면의 소리에서 시작하는 각당 복지자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제가 1년 동안 상가 죽음에 생각하는 연구소의 소장직을 일하게 되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상가 죽음 연구소의 많은 글과 분들의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또 여기에 그냥 저 자신의 이것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근데 반드시 저희는 죽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 교육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아마 사례 문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죽음 교육이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은
노인 사례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인은 첫 번째, 여기 제가 퍼포인트는 없고요. 보시면 2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생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원사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의료보험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73%, 아마 74%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집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번호도 되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부, 전부 다 맞벌이 부부 때문에 케어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 환경 때문에 집에서 애도할 수도 없고, 시신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요. 병원에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병원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연명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려뒀습니다. 물론 뭐 6개월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심지어는 5년, 10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오려면 바로 우리 호스피스 아나우리움이 연명을 하는 법률이 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람의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연명으로 결정법이 집법화 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연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산소호흡기가 어떻고 뭐 심폐소생이 어떻고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학에서 상담사 교육에는 반드시 죽음 교육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연명의료가 지금 현재 연명의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센서 기술이나 뭐 나노 기술 이렇게 발전하면은요, 채 바깥에서 계속 우리의 뇌파를 계속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에 과연 이것이 과연 이게 진정한 품 있는 죽음이냐, 인간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과연 내 부모님이 이런 삶을 원했을까, 마지막 죽음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금기시하는, 또 부모의 죽음을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 잘 살아보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급작스럽게 많은 결정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아나우리움 연명에 관한 법률은 바로 그러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건강할 때도 사전 연명의학서를 작성해야 된다. 돌아가실 때만이 아니라 말기가 아니라 그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료법에는 우리나라의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한해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이 법이 만들었고, 근데 과연 말기만일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나라 노년의 모든 부분들의 의료법에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스스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준비 없이는 아주 자녀들한테 잔인한 상황으로 본인의 품 있는 죽음과 관계없이 대단히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를 지탱하던 근대 가족이 해치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인 가족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요. 애 없는 가족도 증가되고 있고, 아마 우리 3분의 1 정도가 애 없는 가족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 31.2%가 고도 1인 가족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족 케어, 제가 여기다 표를 해준데, 뭐 가족 돌봄, 뭐 가족 회의, 가족이 무슨 뭐쭉 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명으로 관한 법률도 사실은 가족개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족은 해체되어 있고요.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왜 연락했냐고 따지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제도뿐만 아니라 현실은 이런 1인 가족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노년에 있어서 34.2% 정도의 아주 높게 더 사별과 이혼과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뭐 6개월 있다가 발견되는 이런 잔인한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의도치 않는 방식으로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 2025년도에 돌아옵니다. 초초고령 사회, 30년 이전에 돌아옵니다. 아마 이 속도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이유가 바로 애를 더 많이 안 낳고 그만큼 의료보험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0.78%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고요. OECD 국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한국 민족은 없으실 것이다. 5천만 이상 정도 나라에 최초로 없어진 나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2040년도 가면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는 3분의 1이 넘고요. 2050년도 가면 40%가 넘고, 2060년대 가면 43.8% 피크를 꺾고, 그리고 이제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세대들이 우리나라만큼 대부분 세대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가 2070년도 돼야 정리됩니다. 이 47년 남았습니다. 41년 동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죽음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는 아마 후세한테 한국은 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냥 건강하면서 오래 하시면 좋은데 유병장수가 늘어납니다. 유병장수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요. 65세 이상의 3분의 2가 거의 3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5개 이상의 약을 상식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80대 이상은 21%, 85세 이상은 40%.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엄청난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급증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일까? 아까 말씀하시는 일본에서 나오는 만큼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그래서 저희가 제발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 시민사회가 많은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직도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돼도 정치권에서 여의도 안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탐욕과 욕심 속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달라고 그냥 저정한테 돈 달라고 노년 정치를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저희 나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세들한테 한국 민족의 소멸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학생이 이민 간다고. 왜 그러니까 이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우리 죽음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대비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가 나가야 할 죽음 교육 방향. 첫 번째는 죽음의 다양한 사례 기반의 실천적인 죽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죽음 교육은 상당히 호사가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관심, 이렇게 해서 자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걸로는 더 이상 정부가 엄청난 제도적인 압력을 죽음 교육을 다방면에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이제 전문가로서의 죽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철학적인, 신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관조하는 추상적인 구름 위에 떠있는 방식으로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프로페셔널한 죽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재 보면은 우리가 변호사 교육과 대학의 그냥 일반 교육 사이의 차이를 보시면 바로 변호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용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판례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론이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 기법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 교육과 비교한다면 물론 변호사처럼 하이 클래스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냥 일반적인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타인 죽음 교육 전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임상에 돌아가시는 사례들에 대한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습, 교육 기법들, 실습들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죽음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사를 혹시 전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고사, 우리나라는 사고사가 아주 빈번한 나라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인재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앞으로 벌어질 문제도. 그래서 우리 보통 사회학에서는 리스크 사회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술적 시스템, 많은 댐, 많은 자동차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정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다 우리는 평소 부담하고요. 그걸로 생기는 사회적 참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빈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회적 양극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특히 사고사의 부분은 우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데 애도 상담이라든가 사별가족 치유 부분들이 사별가족들이 자연사보다 훨씬 더 일상의 스트레스가 크고요. 근데 이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왜 죽었는가, 사고 원인 또는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자녀들을 또는 자기 부모님을 떠나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상담하면 된다, 교육밖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애도 상담이나 사별가족 치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죽음교육에서 이런 어떤 자연사 중심의 그런 방식으로는 교육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사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계속 수명을 계속 늘릴 수 있고 병원에서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냅시다 라고 하는 것을 형, 동생, 딸, 물론 이제 뭐 자기 언니, 이렇게, 누나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보냅시다 라고 하는 정치적 결정, 사회적 정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떠나보낼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연사는 없고요. 어찌 보면 자연사조차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곡기를 끊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자연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고사라는 본주가 더 죽음의 현실성에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놓여있는 수많은 교육의 피교육자가 부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 6.25 전쟁이 있는데 6.25 전쟁은 아주 오래된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생생하게 전쟁의 상흔이 놓여있고요. 베트남 전쟁의 상흔도 놓여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통한 많은 죽음도 우리 앞에 겹겹이 쌓인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교육자의 니드에 욕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죽음교육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인 죽음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피교육, 죽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의 어떻게 잘 죽음을 이해시키고 대비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교육자가 노년이라고 하는 대상, 노년 대상 죽음교육과 어린이 대상 죽음교육이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대상 많은 교육적 기법들은 지금 학생들 대상,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학적 기법이 발달했고요. 노년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학 기법에서 가장 발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죽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대해놓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죽음교육을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만 나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놓여있는 수많은 생애사적인 문화와 죽음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85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죽음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절대 교육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5세라고 그러면 75세로서 나름대로 전후에 수많은
경제적인 현장 속에서 막 뛰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뭐 베트남 전쟁이나 많은 이런 것들 경험해 가면서 이제 발전해 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애적인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죽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죽음 교육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전혀 허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피교육자의 수많은 그것이 두 번째는 그분이 만약에 어르신 노인분이시라 하더라도 결혼한 노인분과 홀로 되신 노인분들의 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아주 부유한 강남의 강남의 1인 가구 노인분과 저기 우리 교회들 뭐 봉천동의 1인 가구 노인들 반지하의 노인들은 전혀 많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과연 실천적인 죽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그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편성을 또는 추상성을 특수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현장성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는 죽음 교육이 제대로 된 죽음 교육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뭐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 강의 듣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프로페셔널한 죽음 교육 또는 실천적인 죽음 교육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 대상의 죽음 교육은 오히려 죽음을 잘 아는 그런 노인분들의 노노케어 형태나 또는 사회복지사처럼 노년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죽음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다. 죽음 교육을 좀 더 하면 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희끄러신 분들 80대 모신 대적으로 제가 60대인 제가 강의를 할 때 약간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지 25년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 교육 비법이 과연 젊은 애들의 감성에 맞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처럼 진짜로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나 죽음을 듣는 저분들이 내 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과연 내 생각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문가로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딜레tan트나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의미를 갖는 것 이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입관 체험을 죽음 교육 일환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체면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교육 방법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진한 고민들이 우리가 선행되지 않고 함부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마구 쏟아붓는다는 것이 과연 지적인 모르겠습니다. 폭력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좀 더 실천적, 좀 실습지향적인 특히 이제 어르신의 분들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웰다잉에 대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유언장 쓰기, 뭐 진짜로 우리 말하는 인생 정리하는 인생 노트, 엔딩 노트 쓰기,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장기 조직 기증이나 또는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죠. 유언장만 하더라도 단순히 유언장만 법률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 나는 왜 이런 유언을 한다라고 하는 유언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유언장을 쓰고 우리가 쓰기 운동을 했다가 이게 막 이렇게 변호사에 하청하는 것 같은 그런 의장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변호사들의 밥벌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호사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바로 유언장 사유서 쓰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보기엔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둘째 아들과 딸이 내 눈에 밟힌다. 너는 장남은 너는 좀 그렇게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언을 배분했다. 유산을 배분했다. 라고 하는 거를 평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하면은요, 금방 우리나라 법제도에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족들 간에 완전히 풍지박살돼서 더 이상 안 만나는
돈도 만약에 그게 뭐 진짜로 뭐 한 30억, 50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중산층 해봐야 집안채밖에 없는 한 20억, 15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해산되는 걸 무지의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개는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저기 비밀 어디다가 집어넣고 안 되면 공정해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놓는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깜짝 쇼를 하게 되면 가족들 간에 더 혼란스럽고요. 더 많은 갈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화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죽음 교육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도 마찬가지고 사전 장례 의향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지막 장례를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인생 노트를 쓴다고 할 때 인생 노트를 뭐를 써야 되는지 또는 엔딩 노트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장 죽음 교육 강사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교육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방식들을 자꾸 알려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문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입관 체험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충격이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웰다잉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데요. 제가 우리 중교육협회에서는 중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주는 얘기하죠. 웰다잉이라는 말은 조금 더 뭔가 외래에다가 좀 그렇다. 근데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이런 데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죽음 정책을 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정책이라는 게 자꾸 낫지를 생각하고 아까 노인 사례 이런 적이 웰다잉 정책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웰다잉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국가 정책을 편다고 할 때 그거는 좋은 죽음 또는 의미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죽음 정책을 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죽음 교육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죽음,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 가치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활동들로 우리는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정책적인 돈도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죽음교육 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올릴 때는 웰다잉 교육 강사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가 타협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그냥 죽음은 이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 가치 있는 죽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법, 상담, 돌봄을 포함한 실습형 죽음교육. 지금은 실습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물론 실습을 하는 데도 있고 뭐 물론 비문수기 뭐 또는 백제의 뭐 화장터 방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 교육을 실제 한번 시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도 하고 왜냐면 그분이 가서 어떤 분한테 다시 죽음을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험한 사실은 변호사 교육에서 모의 재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교육을 타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과연 PPT는 뭘 써야 되는지 그림은 어떻게 사례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놓고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제문을 제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 각각의 노하우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능력으로서 죽음 교육은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30년 이상의 교육을 교수하시는 분들도 다들 내가 잘 가르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과연 죽음 교육이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잘 가르쳐 있는지 성찰성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폐악을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인식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육 내용, 죽음 교육 관련된 교육 내용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결국은 피교육자의 리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애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라고 하는 것, 또는 심지어는 자기는 어떤 식으로 뭐 마무리하고 싶다, 자기 삶을 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니드에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 교육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잘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 돌봄으로 저희 죽음 교육이 확장돼야 된다. 물론 애도 상담이라든가 사전 사별가족 치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죽음 교육의 일환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고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상담사에는 저는 반드시 죽음 교육을 기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자살 예방의 교육도 그것은 죽음 교육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조직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죽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지도사 여기도 죽음 교육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제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웰다잉 또는 죽음의 여러 영역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저희 시민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마다 늘 마지막 하고 싶은 부분은 죽음하기 죽음 교육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다음 저기 아까 세 번째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안에도 한림대에 가서 석박사 받은 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연구 방법론을 배운 거고요. 연구자입니다. 연구자로서 석박사를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의 실천가입니다. 오가면 변호사죠, 변호사. 법학자가 아니라 변호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의 적용 능력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사학을 공부하고 그 지식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학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생사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상당히 힌트가 조금씩 다르고 각각이 장점들이 있으니까 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교육 방향해서 저희 중교육 협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아까 민영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노인 사례라고 하는 잔인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대 갈등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저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라고 하는 인상감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네, 이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각당복지재단 오혜련입니다. 이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32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오늘의 그 열기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정말 죽음이 많이 공론화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지금까지 32년을 지나면서 이제 세 기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기인 10년은 회동과 창립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 2002년에서 2013년의 기간에는 죽음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지도자 양성 과정을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3기는 2014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양성된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들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고 또 각 당 애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사전연명 운영소 사업, 애도상담, 또 삶과 죽음 연구소 개설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서 외연을 넓히면서 유관 기관들과 연대와 협력에도 집중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오늘이 2023년이 제4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4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삶과 죽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죽음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죽음교육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죽음교육을
발전시킨 그런 시기였다고 회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삼가 죽음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죽음인식에 대한 시계열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죽음교육협회에서 준비하는 죽음교육 강사들을 위한 표준교재 출간에도 각당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죽음교육 관련 기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기관들, 한림대학교를 시작으로 한 대학 연구소들, 그리고 한국죽음교육협회 등의 협회와 학회들입니다. 한국죽음교육협회는 국내에서 죽음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상호교류와 연대, 그리고 체계적인 죽음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202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나재건 이사장이 협회 이사장으로, 오늘 발표하신 서희종 교수님이 3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협회에서는 죽음교육의 표준화를 위해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다뤄야 할 과목을 11개를 정했고요. 그리고 협회 주관 교육과 자격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죽음교육 강사 자격증 과정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이곳저곳에 개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당복지재단은 32년 동안 이렇게 죽음교육을 해왔는데, 또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는데,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단체에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육하고 있을까? 교수자들은 어떤 수준일까? 또 죽음교육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떤 동기에서 강사가 되려고 할까? 죽음준비교육 강사가 된 후에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강사를 하고 있을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죽음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으로 얼마나 많은 단체에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목과 그 시간 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웰다잉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 8개와 민간 자격증 없이 지역사회에서 죽음교육 강사들을 양성해온 기관들의 교육과정 3개를 대상으로 해서 총 11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과정들이 한국죽음교육협회가 정한 11개 과목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주제별, 시수별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접속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이 처음이었고 2021년까지 등록된 죽음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은 웰다잉 강사, 웰다잉 지도사, 웰라이프 지도사 등 54개나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 그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2018년 연명교 결정제도 시행으로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발급 현황을 입력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그 발급 현황을 입력한 곳은 8개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도 입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교육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입력한 교육과정 8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또 다른 3개를 추가해서 총 11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죽음교육협회에서 정한 11개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들은 미국 죽음교육 상담협회 A대계 교육 과목들을 기초로 하고 일본과 대만의 죽음교육을 참고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A대계 교육 과정은 아까 전에 양용희 소장님이 조금 말씀을 하셔서 그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야의 6가지 주제와 또 36개의 세부 교과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한국죽음교육협회에서 정한 과목들은 죽음의 철학과 심리, 죽음의 영성과 종교, 세계주기별 죽음교육, 죽음의 사회적 관계, 죽음 관련 법과 윤리, 상장의료와 문화, 외상성 죽음 대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말기 돌봄, 평가와 개입, 상실과 애도 상담, 돌봄과 소통, 이렇게 11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또 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목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가치관, 지식, 실제적인 대처 방법, 슬픔 치유 등에 대해서 학습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죽음교육의 협회에서 정한 이 교육 과목에 지금의 그 죽음교육의 목적을 대입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네, 좀 나중에 그 교재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그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강의들 제목을 이 11개 과목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얼마나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강의 제목을 한국죽음교육협회가 정한 죽음교육 11개 표준 교과목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목별로 교육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은 표이고, 각 기관들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핑크색으로 된 거는 이제 누락된 과목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참고로 각당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교육 시간은 120시간부터 매달에 16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 보니까 죽음의 철학과 심리와 죽음 관련 법과 윤리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과 심리는 죽음 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법과 윤리는 2018년 연명료 결정제도의 영향으로 사전전정의료의원서를 주제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말기 돌봄 역시 연명료 결정제도의 영향인 것 같고, 상장의례는 상장례를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실과 애도 상담은 9개 기관에서 시행되는데, 이는 최근 여러 가지 그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로 인해서 애도 상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생일주기별 죽음교육을 9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로 노인복지관 대상이다 보니까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7곳에서 시행되는 외상성 죽음 대처는 자살 예방과 자살 유가족 돌봄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죽음과 사회적 관계는 5곳으로 아직 많은 곳에서 교육하지 않고 있고, 평가와 개입은 상담에 속하는 과목으로 한 곳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 과목이 다뤄지는 것과 함께 시행 과목들이 충분한 시수를 충족하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과목을 교육하는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큰 곳이었고요. 5기관은 1개 내지 3개 과목이 누락되었고, 나머지 5개는 4개에서 7개가 누락돼서 상당수가 편향되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관별로 중요시하는 분야에 따라서 인문학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과목을 배치하거나 철학과 법과 윤리에 치중하는 등 각 기관의 특색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A는 문학, 예술 8시간을 포함해서 죽음의 철학과 심리, 죽음의 영성과 종교 등 인문학적 주제를 총 38시간에 걸쳐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관 B는 60시간 후에 타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교육 과목도 균형이 잡힌 편입니다. 기관 C는 시수도 많지 않고 민간 자격증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한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기관은 과목이 편중되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시수는 기관에 따라서 16시간부터 120시간까지 최소와 최대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기관 A의 경우에는 104시간의 이론 교육과 16시간의 실습과 강의 시연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이 몇 개 빼고는 30에서 40시간이었고 20시간이나 16시간으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목적별로 시수의 비율을 보면 이거는 이제 11개라 그 평균의 의미는 크게 없지만 어쨌든 이런 비율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를 요약하자면 죽음교육 강사의 민간 자격증은 54개로 한국 사회 죽음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는 과목들이 비교적 균형 잡힌 교육들도 있는 반면 상당수의 교육이 필수 과목의 누락이나 편중을 보여주었고 교육 시간도 부족한 곳이 많았고 교육 시간은 기관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검토한 것입니다. 비록 출발점에 불과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할지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첫째, 죽음준비교육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들은 모두 포함해야 하는 물론이고 내용면에서도 균형 잡히고 충실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죽음교육의 질은 강사의 가치관, 자질, 역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일정 기간의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관들은 강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사 스스로도 자기 성찰, 교육, 독서, 또 강의 방법 연구, 경험의 축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은 교육 대상과 장소에 따라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교육 차원에서 국내 죽음교육은 한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주로 노년층을 중심으로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노년층 중심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죽음교육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죽음은 연령을 총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죽음교육은 생애 말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도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교육 대상과 장소에 따라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죽음교육 강사 양성 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은 질적, 양적,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교육 강사들은 죽음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관이 올바르게 정립된 상태에서 교육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론교육과 실제 교육을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 관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상의 연령과 대상에 따라서 방법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죽음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주제에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영화, 미술, 음악,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보고 엔딩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례지도사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죽음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죽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의 담당자가 죽음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죽음교육협회가 설립되고 11개의 검정 과목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죽음교육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정한 것입니다. 죽음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서구의 죽음교육을 참고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국의 역사와 특성에 따른 고유한 죽음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 교육의 한국형 표준이 마련되고 강사 양성 과정도 이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대부분 피하고 싶은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마주 대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만큼 확대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죽음 교육에 있어서 아직 출발 단계입니다. 이제는 균형 잡힌 한국형 죽음 교육의 표준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돼서 올바른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은 물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강대학에서 죽음 과목을 개설하였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데 창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김인자 교수님과 초창기부터 강의를 해주신 민영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처음에는 창립자인 김홍라 박사 혼자서 그리고 몇 분이서 이끌어오던 일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죽음 교육 민간 단체들과 학교, 사회복지 현장은 물론 정부,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연대해서 연구에 힘쓰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